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와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19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되셔서 850만 대한민국 노인의 복지, 권익, 사기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호일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호일 회장님께 심심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시연합회 중구지회장님과 부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전직 경기은행의 지점장을 무려 5곳 이상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상임이사이신 김영팔 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좌장으로 행사를 이끌어 가시는 한성대 명예교수이시자 대한노인회 부설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황진수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 자원봉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해주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전예진 사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기환 사회참여지원부 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연철 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회사 인사 말씀으로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 회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개회사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본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영국 격언에서는 노인이 한 분이 별세하게 되면 지혜로운 장서가 가득 찬 도서관이 하나 불타 없어지는 하고 같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서 영국 사람들은 노인을 높이 받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는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른이 안 계시면은 이웃 어른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을 만큼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지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효와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어느 때인가 서양 문물이 스며들면서 경로 호칭 사상이 사라지고 만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노인을 젊은 사람들이 폄하해서 너희들로 노인은 뒷방으로 좀 물러 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노인은 슬기로운 해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라는 단어를 해인으로 바꾸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우리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노인자원봉사 본부장도 한복을 입었듯이 앞으로 우리는 대한노인회가 앞장을 서서 국민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유한 의상인 한복을 널리 입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한복을 다 맞춰 주었습니다. 그래가 다음 금요일날 강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복 입기 캠페인을 벌리고 경복궁을 순회하면서 널리 국민들에게 그 한복을 입기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점심 이후에는 공원을 찾으면서 한복 입기 캠페인 운동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은 많은 지혜와 설리를 갖고 있는데 그 지혜와 설리를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우리 사회에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들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존재 가치가 뚜렷한 존경스러운 대상이라는 인식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노인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런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행사인데, 오늘 우리 대한노인의 우보한 노인 자원봉사 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이 했다고 박수를 한번 축하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에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의 황진수 교수님이 오늘 자장으로 수고를 또 하시고, 현혜성 교수님과 또 김미련 교수님이 좋은 주제 발표를 하시고, 또 기라성 같은 분들이 토론에 참석을 해줘서 격조 높은 옳은 토론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전혜진 사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주고 인력 개발에도 참석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먼 길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우리 사무관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행사의 좌장이신 황진수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에 대한 기조 연설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 소장님을 당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을 맡은 황진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포럼입니다. 김호일 회장님은 취임 이후에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행복한 노인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대한노인을 방문하시면은 노인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그런 표를 쓰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가 김호일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서 그 첫 번째 맞이하는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노인회는 중앙회가 있고 16개 연합회가 있고 전국에 245개 지회가 있고 그 밑에 6만 8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주제가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인 자원봉사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계신 각 지역의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노인의 전국에 약 4만 4천 개의 사회봉사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 클럽, 자원봉사 센터장님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원봉사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노인 참여, 특히 자원봉사의 대안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 하고, 또 노인 자원봉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노인 자원봉사,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신 손혜성 교수님이 발표를 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미령 교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선진사회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정숙 박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형성훈 박사, 중앙대 복지행정학과 김기영 교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님, 그리고 광주연합회 노인자원봉사 이정철 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고 나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플로어석에서 간단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기조 발표를 간단하게 5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를 제가 1990년도에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에 자원봉사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동안 자원봉사에 대해서, 특히 노인 자원봉사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했고, 실천도 했고, 집담회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자원봉사 가운데 노인 자원봉사의 과학화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는 3기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는 태어나서 30년까지의 기고, 이것을 성장기라고 말합니다. 성장기는 1세부터 30세까지요, 성장하고 교육받는 시기입니다. 제2기는 31세부터 60세까지요, 직장과 또 자녀의 양육,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활동기입니다. 제3기는 61세부터 사만기까지 기간으로 은퇴를 하고 노후를 쉬는 기간으로 노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년기에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윈윈한 자원봉사도 하면서 건강도 찾고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하는 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행복하십니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이 유의미한 답변이 나옵니다. 또 자원봉사 받는 사람한테 노인이 자원봉사를 해줘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인의 내부 사정을 보면은 자원봉사 클럽의 내부 사정은 반드시 그러냐? 반드시 행복하냐?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한 노인봉사 봉사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춤형 자원봉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자원봉사는 함으로 인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발전을 해서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국민소득도 3만 불을 들어섰고, 3050 클럽이라고 해서 3만 불에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7개 나라뿐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클럽에 가입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 최고이고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고 지금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현실을 보면은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49%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의 10배 정도로 대한민국이 제일 금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불합리한, 조금 불리한 금메달인데, 또 노인의 행복지수를 보면은 145개 국가 가운데 74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 지표를 가지고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 행복에서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레일 에이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어에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쌓이면은 나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남을 도와주고 애정어린 모습으로 남을 바라보고 남에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당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그 당대에 없으면은 그 자손때에 가서도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우리나라가 10% 미만입니다. 정부 통계는 6.6%라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20%부터 40%, 50%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원봉사 참여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쟁도 좀 만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생활전선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남을 도운다는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가 형성이 되고 과거 노인복지는 못 사는 사람,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노인복지의 상대가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노인 자원봉사 인구가 6.6%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인 인구가 850만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인구가 여기에 10%입니다. 치매 인구만큼 노인 자원봉사가 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저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하기를 얼로케이션, 자원봉사 노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봉사를 하는 사람, 봉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확보인데 노인 자원봉사를 우리는 노인 사회 참여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참여 가운데 취업이 있는데 취업은 공공형으로 27만 원 주면서 이것이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81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자원봉사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프로그램이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여러분 뭐 다 잘하시고 여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 대한노인에는 복지부의 노인 자원봉사 예산이 96억입니다. 대한노인에서 80억을 쓰고 있고 복지관에서 16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으로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는 2020개의 클럽이 있고 약 4만 4천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인적관리에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자원봉사 센터장들이 엄청난 이로 경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자원봉사 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실적 위주의 양적 평가보다는 만족도 중심의 질적 평가, 평가 지표를 과학화하고 정교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향으로 자원봉사가 갔으면 참 좋겠다. 미국에서는
공무원 파업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파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원봉사 파업이라고 말한답니다. 아까 김호일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실행해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복지학과의 김미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대구대학교 내 어려움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미령 교수는 한국에서 유명한 원어 학자이고 또 한국 재미 한인 학술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GSA라고 펠로우라고 세계 노년학회 좀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술의 의장을 하고 있고 현재 부총리 사회부총리 사회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발표 시간은 20분을 드리겠습니다. 20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한 가지 틀린 게 제가 지금이 아니고 지난 정권에 사회부총리 정책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 자료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소리받은 김미령이고요. 자료집에는 40조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았는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셔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원봉사들 예외는 아니죠.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김원 회장님과 우리 황진수 회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발상의 전환이 참 중요하다. 제가 비디오 테이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가 다 익숙한 건데 1970년대부터 아마 2010년 정도 한 40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영화를 보고 하면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가 완전히 골동품이 됐죠. 집에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기 책장 구석에 아마 먼지가 쌓여 있을 거고 비디오 기기도 집에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한쪽 구석에 아마 처박혀 있을 것 같고 어느 순간 제가 학생들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좋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학교에서 틀어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바뀌었는데 비디오를 틀 기계가 없어요. 이미 새로운 걸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CD로 바뀌었죠. CD는 이제 훨씬 가볍고 하니까 어느 순간 컴퓨터에 CD기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USB로 써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업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동영상,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죠. 불과 지난 4, 50년 동안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영화 이런 저장 매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2012년부터 디지털 세대로 다 바뀌었어요. TV가 완전히 디지털 TV가 된 후에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도 예외는 아닌데 오늘 이제 주제가 사회 참여. 아까 우리 황민수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퇴 후에 우리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참여인데 성공적인 노화를 보면 건강하고 인지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거기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때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낸다 해서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회 참여, 그러니까 성공적인 노화에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입장에서 본 자원봉사인데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 자본을 형성을 해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또 레저로도 하죠. 스웨덴은 50%가
노인분들 50%가 레저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클럽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사회 통합감을 느끼죠. 자원봉사라는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상징했죠. 그러면서 당신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적화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제 부족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기술도 배우고 하면서 활용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보와 기술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제 한계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게 바로 정보와 기술을 익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 환경이 당연히 변화됐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어르신들이 20명, 클럽 회원이 20명 한꺼번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환경이 변화됐고 자원봉사 주체도 변화가 됐는데 변화가 되고 변화하고 있고 변화해야 돼요. 자원봉사 객체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자원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방향으로 제가 주제를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는 이제 아까 우리 황진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언제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했냐? 그러니까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과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때 상당히 많은 외국 손님이 오시면서 선수들이 오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그러면서 자원봉사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자원봉사 전달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죠. 전통적인 자원봉사로는 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죠. 작년에 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8만 명들이 올림픽이 개최가 안 되니까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잃었죠. 이게 이제 올해로 연기가 됐는데 외국인들 못 들어오고 국내에서 자급자족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자원봉사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어떻게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원봉사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라고 자원봉사 개념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의 자원봉사는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 하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환경에 맞게 전부가 통제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는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두 손 놓고 자원봉사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위기는 항상 위기가 허기가 되는데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면 위기가 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보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이 정보와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컴퓨터라는 건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을 써야 되고 컴퓨터도 키오스크에서 햄버거도 주문을 해야 되고 상황이 점점 안 배우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밀리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10년 전, 20년 전 어떤 기술은 40년 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됐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것을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거를 힘들지가 않으면 새로운 걸 안 배우고 그대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IT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5년 빨라졌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원봉사도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려면 정보와 기술이 있어야죠. 할 줄 알아야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ICT가 뭐냐면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정보가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사람이 대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요즘 많이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원봉사 교육 내용도 정보화 교육을 해야 된다. 예전에 글을 모르면,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면 자원봉사하기 힘들죠. 환경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건 못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컴퓨터를 못하면 과거의 문명과 마찬가지로 컴맹이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아무리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전달을 못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새로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명한 경험과 지식들을 젊은 층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면 지역적인 거리감이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주체의 변화인데요. 대비금 세대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원봉사는 대한노인의 만 60세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63년부터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대비금 세대인데 712만 5천 14.2% 이들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62년생, 63년생이 2년 뒤면 60대가 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56년생, 55년생은 이 노인에 접어들었죠. 그러면 이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은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대비분 세대는 다른데 이들의 특성들 반영을 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죠. 대비분 세대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46%, 대학교 졸업이 25%예요. 그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이 세대의 특성이 많은 인구 중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죠. 부지런하고 또 한국이 참 가난한 시절에 교육을 받고 청소년기를 지냈기 때문에 근대화를 이끈 세대죠. 그리고 중년기 때 IMF라는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도 맞이하였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세대는 근면하고 활력 있고 재밌게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은퇴가 60이죠. 우리나라가. 은퇴 후에도 집에 가만히 안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겠죠. 그게 자원봉사죠. 대표적인 게. 잠깐 김 박사, 지금 시간을 4시 40분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예, 몇 분? 조정을 해주시죠. 몇 분 내려볼까? 10분? 10분? 원래 20분 발표인데 네. 지금 시간이 제가 몇 분 했어요? 10분 냈나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객체의 변화인데 변화하는 환경에 노출되죠. 그래서 자원봉사 어르신들 대한노인에 보니까요, 아동 청소년이 16.5%예요. 그리고 장년 노인도 있지만 또 미국의 경우는 그 노인 자원봉사자들 대상이 청소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스마트폰 활용하고 줌을 활용하고 키오스크를 활용하죠. 그래서 정보화에 노출된 세대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려면 새로운 이런 비대면에 익숙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이론적인 건 빼고요. 제가 요거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목적 성취를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비대면이 편리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없죠. 집에서도 가능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없어지고 대면보다 시간이 굉장히 유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할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가 된다. 그 정보통신 그 활용도를 한번 확인을 하니까요. 보유 현황이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분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태블릿 PC 굉장히 작대요. 70대, 60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활용 능력도 보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용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왜 이용을 하지 않느냐?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이용 방법을 몰라서, 그 다음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컴퓨터 등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노인들이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인 요구가 뭔가 정보화에 적응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일단 접근을 해야 되죠.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접근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활용 능력, 활용 기술을 갖추죠. 그런 후에는 정보화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인봉사에 대한 전략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대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대면과 비대면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여름에는 끝나겠지 해서 만약에 한 학기만 하고 끝났다, 6개월 정도만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 정도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행동이 66일을 계속하면 습관이 된대요. 학생들이 작년에 굉장히 불평을 했거든요. 비대면서 우리가 뭐 사이버대학 학생이냐 그랬는데 이제는 학교 여러분 싫어요. 안 오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사이버 세계에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자원봉사자를 충원을 하고 또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죠. 스마트폰을 보급을 하고 PC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마케팅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대기업에서 이런 노인복지 대한노인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노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컴퓨터를 보급을 하면 서로 좋죠.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교육금 세대가 노인이 되니까 전문자원봉사, 고학력의 전문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리도 충원이라든가 클럽을 관리하고 뭐 클럽원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도 전부 이제 비대면으로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비디오 플랫폼인데 지리적 한계를 초월한 모임이 가능하다. 지역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클럽이 지역 중심의 경로당 중심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원봉사 클럽이 앞으로는 유사한 흥미 중심의 전국적인 지역을 떠난 이러한 자원봉사의 클럽 형태가 서로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소외계층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자원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노인이라든가 또 내성적인 성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자원봉사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제가, 근데 이제 결론도 되니까. 코로나19 환경은 아날로그 세대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보와 소외계층에서 벗어나는 동기를 충분히 유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헌맹을 탈피해야 한다. 이 헌맹 탈피가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자원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노인들도 사실 비대면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은요. 완전히 암흑 세계에서 환상의 세계를 경험을 해서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비대면 자원봉사 현수막이 써있더라고요. 경산시 자원봉사 센터인데 홈페이지를 확인하려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부 자원봉사 신청을 하려면 컴퓨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수막만 대면으로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구석 봉사활동이라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올렸는데 젊은 층들은 방구석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컴퓨터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상담을 할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하셔야 되나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제가 대한노인의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대면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비대면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클럽을 구성할 수 있는 게 환경정화, 환경감시, 공익부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클럽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말버 상담, 청소년 멘토링, 전문 상담, 학습 지도 이런 것들 줌으로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랜선 공연 활동하는 자원봉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비대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지막 결론인데요. 대한노인의 자원봉사 지원,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게 뭐냐면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있고 클럽 중심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행복 나눔 봉사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죠. 대면으로 하셔야 되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진짜 정보화가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플러스 비대면 교육 그 다음에 이 자원봉사 클럽을 조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랜선 공연 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나훈아 가수가 했던 게 뭐죠? 랜선 공연이잖아요. 관객은 그 방송국 스튜디오들이 하나도 없지만
뭐 하와이에서 저기 유럽에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을 하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클럽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자원봉사 클럽 형성을 해야 한다. 이 클럽인데 지역을 초월한 유사한 취미를 가진 흥미를 가진 자들로 클럽을 구성한다. 그동안은 경로당 중심의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클럽을 형성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 정화를 한다. 아, 나는 부산에 사는데 국내에 한두 명 친구들 그래서 환경 미화를 해서 전부 지역을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다 주워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나는 모르지만 나도 이쪽에서 주워요. 대구 전국에 예를 들어 20명이라고 하면 각 지역의 20군데나 10군데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클럽을 만들어서 줌을 통해서 서로 한 달에 2번 내서 나는 이번에 어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모았어. 우리 지역은 속초는 뭐 설악산에 갔더니 이렇더라. 부산에 갔더니 이렇더라. 서로 이 교류가 일어나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존의 클럽 플러스 이 클럽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취미로 집단 결속력을 강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시로 접촉이 가능하죠. 줌으로 충분히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리더십, 컴퓨터를 통해서 거기도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이 리더십을 갖고 사회적 주제의 커다란 자원으로 가능하다. 제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굉장히 부탁했지만 이게 핵심이거든요. 에기스예요. 결국은 비대면 시대에도 자원봉사는 계속해야 한다. 기존의 것도 같이 가야 한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더욱더 우리 보건복지부 잘 기억하시고 지원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클럽, 앞으로는 이 클럽이 저는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현혜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경남대학 교수로 하셨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노인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20분 만에 이 넓고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쫓깁니다. 쫓기지만은 많은 부분 좀 건너뛰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토론할 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좀 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에 설립하면서 부소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30세 때 대한노인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은퇴 이후에 대한노인에 들어왔는데 실제 상황을 잘 몰라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의 도움은 우무한 본부장님 그리고 권순조 경남센터장님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는 김희주 부산센터장님이 굉장히 좋은 커멘트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김주선 강원센터장님께도 제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전화 인터뷰 또 직접 만나서 면담한 것들이 제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고 또 이 자료를 빌려서 제가 실상을 알게 되니까 지금 센터장님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대한노인의 직원들이 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주어진 본분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주어진 저에게 노인 전문 자원봉사 조직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이 문제를 저에게 주제를 줬는데요. 이것을 제가 전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전개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구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구상하느냐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의 상황이 전환기다. 전환기로 인해서
노인자원봉사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김민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조금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와 같은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노인의 자원봉사는 어떤 현황이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대한노인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전혜진 우리 담당 사무관님 오셨는데 담당 사무관님이 이제 보니까 너무 젊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했는데 현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왜 실상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조정자 혹은 코디네이터 내지는 매니저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지원을 해서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 그와 같은 전문 매니저, 자원봉사 매니저 내지는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논리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가.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대한노인에는 대략 80대에서 90대 초반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거의 80세가 평균이랍니다. 그 80세 되는 분들이 지금 시대하고 안 맞거든요. 그분들은 학력도 저하되고 체력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이래서 정말 전문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냐?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전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조정자, 매니저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을 어디다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신중년이라 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이후에 65세 이전에 새로운 노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한노인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80년대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적어도 85세 이후에 후기 노인기에 있어서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자, 오늘 주제 발표 그리고 기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흘러서게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딱 두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금석 나오셨어요? 손민정 박사 있습니까? 앞에 나오세요. 우리 그 대한노인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의 대외협력실장으로 와서 봉사를 하십니다. 이분은 KT 상무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리고 손민정 박사, 이분은 사회복지학 박사인데 현재 그 대학의 성결대학의 겸임교수를 하시는데 이분도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흘러서게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론적인 지식도 가진 분도 많은데, 자, 한 분, 두 분만 제가 질문 받고 발표자 혹은 토론자를 지적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을 전부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제안으로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현혜성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조셉 골드 브루너에 대한 그 모델을 설명해 주셨고, Successful Aging 다음에는 Creative Aging으로 간다. 90대로 가면 Creative Aging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 말씀 자체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느꼈습니다만, 과연 90대가 돼서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겠는가? 90대가 되면 다 노인이 치매가 되고, 치매가 걸리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상실되고 체력력이 떨어지는데, 체력은 떨어지더라도 정신은 올라간다. 그래프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올라갈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매우 제한적인 어떤 유형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그 얘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크리에이티브 다음에 석세스풀이라는 게 실제로 성공한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자기의 어떤 개념을 바꾸면서 의미 부여를 새로 하면서 석세스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어떤 것이 크리에이티브한가 그걸 좀 더 위원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지금 김익기 박사가 여러분에게 현혜선 교수에게 질문한 내용을 현 교수가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병학 의사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미국의 노화연구소 소장으로 지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이 The Creative Age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다. 즉 영향력 있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 관점, 과정 또는 산물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창조력, 크리에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직접 정서적으로 활기를 띠는 잠재력을 예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모든 노인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세 시대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100세까지 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그 100세를 생각하면서 노인복지라든지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썸션, 전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모든 노인이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이상적인 지향점은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 코엔 박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소포크레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비극 작가입니다. 소포크레스는 90세 희곡 폴로니우스의 오이디푸스를 집필했습니다. 파스테르 다하크는 66세에 닥터 지바오를 집필했습니다. 수잔 앤서니 사회운동가 및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는 80대까지 계속 국제적인 활동을 해서 84세 베를린에서 국제 여성 참정권 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샬롯은 60대 중반에 비서직을 은퇴한 후에 사회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진단을 받았는데 지역사회 극장에 가입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서 70대 초반에 대중 앞에서 공연 무대에 연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은 88세인데 현재 70대 후반에 변호사직에서 은퇴한 후에 5년간 자기 사업을 한 뒤에 사진을 배워서 10년 후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여성은 60대 유치원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이 여성 노인이 어려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장려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60대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출가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했느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래도 노인 자원봉사를 한다 해가지고 유치원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보조교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평범한 노인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열심히 옆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미술 시간에 이 미술 교사가 이 노인이 갖고 있는 미술적인 잠재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쩍 권유를 해봤어요. 미술적인 잠재력이 있어서 한번 미술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성 노인이 무슨 소리냐 나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꿈도 꿀 수 없고 이런 재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일단 지혜롭게 이 미술 선생님이 1년 동안
그 미술 자원봉사로 옆에서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미술하면서 작품을 남기게 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게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1년 후에 이 노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노인이 자기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잠재력, 창의력을 이 노인이 인식하게 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60대 이후에 비로소 공부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미술활동을 시작해서 유명한 70대, 80대 가서 미술 작가로서 활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를 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미안한데 예. 따라서 아니 오늘 두 분이 나가서 얘기해. 그래서 끝내는데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장장 2시간 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안 포럼에 발제자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또 발표를 해주신 5분의 우리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좌장으로 원활한 진행을 하여주신 황진수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들려주시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전혜진 사무관님 오셨고 또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우리 또 전기환 부장님 또 박연철 차장님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고요? 부장님 없으시고요? 예. 그럼 제가 약 3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전문자원봉사와 비전문자원봉사. 보편적으로 외부에서는 아직도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는 쓰레기 줍고 마을 청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봉사는 거의 저희가 한 2020개 클럽 44,000명을 운영하는데 한 10개, 20개 정도의 클럽이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전문자원봉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아까 이제 우리 전혜정 교수님 80대 후반, 9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70대 후반 정도로 낮추었고 부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연령대가 60대 시니어 베이비붐 세대가 약 한 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사업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외부에 저희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대학생들이 논문을 쓴다, 박사 논문을 쓴다, 외비관에서 포럼을 하자. 전부 다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다 한 분을 개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사업은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봉사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느끼며 자신에게 감사를 경험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혜자나 또 봉사라는 봉사자가 똑같은 마음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세요. 그러면은 나도 언젠간 몸이 나와서 저분처럼 진정한 봉사를 하고 싶고 이러한 느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다. 저 뒤에 앞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노인 자원봉사가 제가 문구를 만들었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름답고 따뜻지 못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분들 봉사를 안 시킵니다. 30만원, 20만원 활동비를 드리지만은 그렇게 소위 활동비 30만원에 욕심이 나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우리는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징적인 것은 20명 단위로 클럽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명이 비전문 자원봉사를 설령하신다 하더라도 20명이 한 달에 2번 모여서 봉사가 끝난 후에 간식을 드신다. 이것 자체가 우울증과 치매를 유발하고 인생 삶의 여정에 마지막에 동반자, 협력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몸이 아팠을 때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자식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클럽의 코치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코치님 지금 몸이 보통이 와가지고
가지고 죽겠는데 저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까지 친목 우위의 단체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사업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재능나눔 사업 125 계산이 금년도 사업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자원봉사 사업에 통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20억 사업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가 대한노인의 노인지원재단 부서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우리 전혜진 사무관님 오셨고 우리 전병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심지어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50%인 60억 정도가 노인자원봉사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 돈을 대한노인회가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모든 노인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찰을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다도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지도연합회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초청을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자원봉사의 결정과 이력이 많으신 우리 아주 저명하신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오셨구만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복지부에서 이렇게 전임 사무관이 오셨는데 정말 진정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도연합회 센터장들이 뭐 직장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삶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높여드리고 마지막 여생의 친목단체로서의 그런 우위를 겸하게 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정말 삶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급여를 더 타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심해 주셔서 우리 사무관님 복지부 가시면은 이제 정부 예산 안에 곧 이제 확정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주셔서 정말 대한노인을 믿고 저희 우범부장 믿고 우리 저 구성원들 믿고 우리 지원협회 센터장들 부장들 믿고 정말 활기찬 노인자원봉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선물 드린다는 말씀. 나가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